연애를 하면서 자존심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요? 아니 뭐 전 여친, 전 남친 이렇게 SNS 자주 확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폭력적인 남자를 많이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사실 맞고 싶은 겁니다. 여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받아쓰기 연애 공식의 강바다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제가 소개팅을 주선해서 결혼한 제가 아끼는 동생을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바라보는 이제 연애 결혼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정신과 의사는 연애를 잘하나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잘 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와이프에게 듣기로는 넌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넌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확실히 중이 제 머리 잘 못 깎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형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많이 화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스무스하게 그 싸움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애 단계보다 썸 단계가 이제 사람들이 설렌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정신과적으로 좀 뭐 이유가 있나요? 사람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변동 확률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도박, 복권 이런 것들처럼 내가 긁었을 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때 그 사람의 행동력이 가장 강화가 되고 열심히 그걸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애보다는 썸 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썸 단계에서 이제 상대방의 호감을 받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결론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력을 해서는 호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 센데? 왜요? 왜? 그 호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이 자기의 이상향을 나에게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 뭐 트라우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을 그걸 나한테 일단 투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호감을 던졌을 때 나랑 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잘 맞으면 결이 맞다. 그렇지. 결이 맞다고 보통 많이 하죠. 만약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 결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호감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노력만으로는. 그래서 내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만으로 결을 맞춘다? 는 조금 힘들다. 예를 들면 듬직한 사람을 좋아할 그럴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듬직한 척을 연기를 하게 되면 호감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연기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 뽀록 나니까. 네, 맞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자존심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좀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봐요?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은 연애를 하나의 좀 즐거운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겨야 되는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어떤 게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연애가 좀 끝이 좋지 않나,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연애 초기 때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 성숙해지면서는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는 행동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의식적으로는 왜 이기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사람의 의식 밑에는 무의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은 연애를 좀 즐거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정복을 해야 돼 라는 게임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은 어떤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좀 이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땠어요? 이기려고 해서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난 아니까, 과거를 아니까. 그럼 이제 그땐 연애고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 이기려는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요? 어떻게 돼요? 결혼을 했다라고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싸움 과정에서 이 싸움 자체가 필요 없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아주 힘들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어때? 뭐 좀 많이 이긴 편이에요? 아니면 이긴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은 결혼을 한 상태라 졌다고 해야 편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연애 중에서 그런 말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불안한 건가요?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불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좋아한다는 감정을 그 경중을 어떻게 재나요? 그냥 내가 엄청 많이 불안하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왜 불안해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하는 실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확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아기가 이제 갑자기 아이가 사라지니까 막 방 둘러보다가 막 무서워서 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있는 친구도 있고 한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그 방에 엄마랑 있을 때 엄마랑 껌딱지처럼 막 붙어 있다가 엄마가 딱 사라지면 막 불안해서 막 울다가 근데 엄마가 들어오면 또 엄마를 막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항 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 애착. 이게 보통은 비일관적인 양육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험 같은 거 쳤을 때 100점 시험지를 들고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우리 새끼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이런 시험을 100점 받았다고 나한테 지금 칭찬해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 가지 쌓이다 보면 불안정 애착이 생기고 그렇게 연애에서도 불안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원장님 어땠어? 솔직히 원장님 와이프 많이 이쁘잖아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연애하면서? 와이프가 불안해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의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와이프가 이제 조금 더 불안의 성향이 큰 친구고 저는 또 다른 성향의 또 안 좋은 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충돌을 하는 것들이죠. 반대로 그럼 상대방한테 불안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불안해하는 상대를 계속 보면서 계속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불안감들을 잠재울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계속 꾸준하게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호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는 상대방을 양육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렵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양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건강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뭐 건강한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안심되는 것들도 생기고 불안도도 잠재워지고 어떤 본인의 어떤 뒤틀린 것들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양육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어릴 때 연애랑 커서 연애? 커서 제 스스로 생각한 건강한 연애했다, 좋은 연애했다라고 생각한 연애들은 대부분 좀 서로 이렇게 선순환되고 이런 과정들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게 연애할 때 더 예민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표님도 운전하실 때 혹시 예민해지시나요? 특히 와이프 옆에 앉혀놓고 하면 이거 나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와이프의 목숨도 걸렸고 하니까 저도 뭐 욕이나 뭐 나올 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운전할 때 화를 내잖아요. 아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왜 운전할 때 이렇게 예민해지나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욕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 그 운전이 생존과 연관이 돼 있어서 예민해진다라는 이론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하면 이제 연애 때 예민한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생존과 직결된 어떤 무언가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연애 때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런 사람은 어때요? 너가 되면 나도 당연히 되는 거고 뭐라 그래야지 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요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민하다기보다는 이거는 미성숙한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취하는 가장 베스트한 스탠스는 협력을 하면 협력을 하고 배신을 하면 배신을 하고 사실 내로남불은 나는 다 가지고 너가 배신을 하든 말든 나는 또 너를 뒤통수 칠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나한테 이득을 좀 가장 베스트하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여러 번 게임을 거치게 되면 나한테 불리한 과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예민하다기보다는 미성숙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예민한 사람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둘같이 싸우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번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커플들의 특징이 따로 있나요? 전문 용어로 반복 강박이라고 반복 강박. 네,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좀 드라마틱하게 싸우고 정말로 큰 사건 사고가 나오고 그런 친구들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해온 예시를 조금 보게 되면 문신이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조금 덩치가 이렇게
이제 크시고 좀 폭력적인 남자를 많이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신되지. 초롱이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왜 저런 연애를 하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궁금해. 궁금해. 나도 항상 궁금했는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남자분한테 굉장히 맞고 우울해져서 많이 이렇게 병원을 상담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 깊이 무의식을 사실 살펴보면 그 친구들은 사실 맞고 싶은 겁니다. 여자가? 네. SM 막 이런 영역인가요? 또 성적 취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좀 의식 무의식적인 레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맞는 친구들의 이제 하는 방어 기제를 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이제 맞는 그 상황들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죠. 맞는 게? 성적 쾌락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편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의 특징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식적인 부분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렇게 맞고 하는 상황들이 나는 이렇게 폭력적인 남자도 안아주는 대단한 여자야. 그런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진짜로? 그게 그거라고? 근데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좀 병적으로 심각하게 간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남자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죠. 그리고 만약에 때리지 않는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부러 자극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맞으면 진짜로? 그래서 일부러 그런 남자 친구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들을 일부러 한다든지 그런 병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 와, 지금 나 너무 놀라운데요? 근데 요즘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 맞는 남편분들 꽤 계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남자라서 여자라서 차이가 아니고 뭔가 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내가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때 그런 내가 맞아서라도 피해자 역할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 이게 남자라고 여자라고 뭐 그런 구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맨날 때리진 않을 거예요. 때리다가 뭐 잘해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해지죠. 오히려 반대로? 그럼 맨날 맞아야 돼? 근데 또 맨날 맞게 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잘해줄 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계속 때리고 있고 그런 못난 남자라서 내가 거두고 안아주고 있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 수 있고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충격이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 반복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뭐 증상, 심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맞으면서도 또 사귀고 또 헤어지고 또 사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치료법이 어떻게 돼? 뭐 때리는 게 치료법은 아닐 거고 치료법이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는 스스로 내가 이런 반복 강박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이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스스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정신과적인 제일 치료로 흔히 말하는 게 거울 치료거든요. 거울 치료. 이거는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주면 조금 더 제가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연락 같은 거에 엄청 집착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한다거나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너가 그 입장이 돼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주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되면 정말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울을 들이민 겁니까?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정신분석 같은 걸 할 때 환자들이 저희를 공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료 시간에 안 온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던가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일관성 있는 태도가 공격을 하는 태도가 일관성 있게 계속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울 치료라는 게 사실은 아주 깊게 봤을 때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팍 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거울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일관성 있게 똑같은 스탠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치료가 되지 거울을 들이밀고 너 씹었어? 나도 씹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공격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연락 빈도가 사랑의 척도다. 그것도 동일하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의 행동인 것 같은데 사실 빈도가 중요하진
한가요? 뭔가 이제 아이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막 울고 떼쓰잖아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불안도를 느끼는 친구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가 바쁜 상황인 거를 이해 못 해주는 거는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공감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불안도가 그만큼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이라는 어떤 이유식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배고픈 친구, 이제 불안도가 높은 친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들 들어보면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연애에서 불안감이라는 게 이런 걸 어떻게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또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성숙한 방어 기제로 가느냐,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불안도를 이제 잘 승화를 시켜서 뭐 꼼꼼함, 이제 그 예민함을 이제 철두철미함 이런 것들로 승화를 잘 시킨 사람들은 확실히 업무에서 잘 퍼포먼스를 내고 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도를 좀 잘못된 방어 기제로 그렇게 뭐 감정적으로 폭발한다든지 엉뚱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그런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풀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상대방 SNS 아니면 뭐 전 여친, 전 남친 이렇게 SNS 자주 확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불안 강박에 가까운 거예요. 강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강박 사고는 갑자기 문득문득 내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안 좋은 생각들. 그리고 그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바람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SNS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강박 행동은 그런 강박 사고를 없애기 위한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SNS를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더 불안도를 자극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박이라기보다는 자에 가깝지 않나. 나의 자존감과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더 증폭시키는 좀 안 좋은 행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전 여친의 인스타 계속 들어가. 너가 나보다 불행했으면 좋겠었는지 아니면 너 잘 지내니 걱정된다. 너 잘 지내야 되는데의 영역인지 어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상처받고 있어. 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열등감, 불안감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함이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불안함 또는 이런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표출하는 게 좋은 건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요?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할 때 막상 이제 부부 상담 같은 거를 할 때 보게 되면 나는 와이프한테 내 감정을 얘기했어, 남편한테 내 감정을 얘기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관찰을 하게 되면 말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를 내거나 말을 아예 닫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감정들을 말로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원장님이었을 때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100을 열받았어. 쌓고 쌓았어. 3-4번 참으면서 막 열받았어.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100을 다 얘기하면 100% 싸울 100% 거고. 싸우겠죠. 100% 싸우겠죠. 저도 100 받아봤는데요. 보통 100이 오게 되면 이제 거울 치료로 100을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그 선을 알아가는 게 연애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람은 70 정도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70을 받아주는데 나는 30밖에 못 받아주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열받겠죠. 나는 70을 받아주는데 너는 왜 30밖에 안 받아줘? 그래도 얘기를 그만큼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정말로 건강한 연애를 해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